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 중간고사 대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우리 1주차부터 5주차까지 학습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5주차까지 배우셨던 내용이 뭐냐면 왜 파이썬인가의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파이썬의 특징과 활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파이썬에서 변수라는 개념을 배우고 변수에는 다양한 자료형들이 저장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수가 가진 값을 다양한 연산자를 통해서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변수와 연산자 파트에 관련된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형들이 있었죠. 숫자와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변수의 선언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된 값이 문자열인지 아니면 숫자인지를 알려주는 함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뭐냐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과 출력하는 방법이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input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출력할 수 있는 print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print 함수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포매팅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주차 네 번째에서는 다양한 컬렉션 자료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부분 나갈 때 상당히 수업 시간도 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컬렉션 자료형들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강의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 내용에 비해서 중간고사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힌트 드린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에 따라서 명령문을 실행하는 경우 다양한 선택문의 종류 중에서 if문, ifelse문, ifelif, else문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험 범위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교수님 몇 문제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학우분들이 200명 가까이가 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워낙 관심도도 높고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또 핫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별로 진행될 때 궁금한 점이 또 많아서 앞으로 배우지 않는 내용을 제가 끌어다가 설명드릴 수는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 과목인 만큼 저도 박중한 또 책임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번 파이썬 기초 중간고사 문제는 객관식 문제는 1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코드 부분을 내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빈 곳에 알맞은 코드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딱 한 문제 제가 출제를 했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왜 파이썬인가에 대해서는 파이썬의 특징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처럼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일단 문법이 쉽고요. 프로그램 작성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언어 경험이 있는 C나 자바나 뭐 C++이나 이런 언어 경험이 있는 학생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초보자가 배우기 쉽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분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해요, 여러분. 그리고 실무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설치하면 기본 IDLE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자동 목록도 안 뜨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줄번호도 없고,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배웠지만 뭐 특정 모듈을 설치하는데도 기본 IDLE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전용 여러분들이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는 그냥 기본 IDLE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하는 학습 환경이라든가 뭐 파이참이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이러한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셔서 수업을 따라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수많은 라이브러리가 풍부해서 확장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기본 IDLE에서 기본 IDLE에 여러분 통합 개발 환경에서 실행하는 방법, 실행하는 단축키는 다르는데요. 제가 실습 시간에 설명드렸던 파이썬의 기본 IDLE 편집창에서는 실행할 때 단축키는 다들 암기하셨죠, 여러분? 뭐 파이썬에서 IDLE를 사용할 때 뭐 단축키 몇 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행할 때 단축키는 F5번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변수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베리어블이라는 변수는 쉽게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하는 거고,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담아두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는 컴퓨터에서 값을 저장하는 하나의 메모리 공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변수에 어떠한 특정한 값을 저장을 할 때는 왼쪽에는 변수명이 나오고요. 이때 오른쪽에는 대입 연산자에서 값이 나올 수 있는데 특정한 상수값도 나올 수 있지만 실제 변수가 가진 값을 변수에도 대입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문법을 정리하실 때는 쉘 창에서 연습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쉘 창은 한 명령, 한 줄 단위로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법 정리를 하실 때는 쉘 창에서 하시고 긴 소스는 에디터 창에서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수의 특징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파이썬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변수의 선언을 생략해도 돼요, 여러분. 변수의 선언과 변수의 사용은 다른 뜻이거든요. 우선 제가 변수의 특징을 설명한 후에 쉘 창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당연히 변하는 수니까 저장된 값은 변할 수도 있고요. 변수에는 다양한 자료의 종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양한 자료라는 건 숫자는 소수점에 없는 정수와 소수점에 있는 실수가 저장이 될 수도 있고, 한 문자가 저장이 될 수도 있고, 한 문자 이상도 저장될 수 있고, true와 false 값을 갖는 값도 불리한 값도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변수에는 파이썬에서의 변수는 모든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정수형, 실수형, 불형, 문자열형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저장이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변수에는 다른 변수의 값도 저장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변수는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할당되어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린 이 특징에 대해서 쉘창에서 실습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쉘창에서 설명드릴게요. 파이썬은 변수의 선언을 생략해도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변수에 데이터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 변수명 준 다음에 데이터 값 이렇게 주면 돼요. 어떠한 에러도 생기지 않죠. 그런데 파이썬이 아닌 다른 언어들은 어떤 변수를 사용할 때 이 변수를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겠어 라고 변수를 선언해주고 변수에 대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파이썬은 변수의 선언 파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처럼 변수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순간 메모리의 기억 공간이 잡힙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변수에 저장된 값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A가 가진 값 출력해보면 100이고 A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자, 변수에는 다양한 자료형들이 저장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언어는 제한점이 항상 많은데요. 보통 A라는 변수에 지금 정수형 데이터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문자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에러가 안 생기죠. A 엔터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즉 변수에는 다양한 자료형들을 넣을 수 있고요. 변수에는 변수가 가진 값도 넣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B라는 변수에 A가 가진 값을 넣을래 라고 하면 A가 가진 값을 A에 넣는다는 B에 넣는다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B 엔터 치면 세종이가 들어가 있겠죠. 변수에는 또 다른 변수의 값도 저장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C 엔터 치면 에러 나요. 왜냐하면 이 쉘창 안에서 어딘가에도 C라는 변수에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파이썬 언어를 하시면서 제일 많이 보는 에러가 뭐냐면 변수명 is not define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쵸? 자, 그래서 name C는 not define 정의되지 않았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C의 값을 불러서 화면에 뿌리고 싶은데 현재 C의 값이 저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즉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값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때 A는 사용 가능하죠. 에러 안 생기죠. 왜냐하면 A와 B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C라는 변수에는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의 특징을 이렇게 열심히 문구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쉘창에서 이렇게 한 번씩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변수 생성 및 규칙에 대해서 제가 PT 화면과 쉘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중 변수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변수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 영문자 숫자 언더바로만 구성이 될 수 있어요. 특수문자 안 돼요, 여러분.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 또는 언더바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짜실 때 어떠한 변수명에 예를 들어서 특수 문자를 집어넣겠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띡 에러 생겨요. 물음표에서.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 이러한 특수 문자들은 언더바를 빼놓고는 변수 이름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변수명에는 숫자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1이라는 변수명은 옳은 변수명이에요. 하지만 숫자로 시작하면 이 프로그램은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신텍스 에러. 변수명은 숫자는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모든 언어가 그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변수명은 이처럼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값에 100이 들어가 있고 대문자 A에 200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A와 대문자 A의 변수명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예하고는 여러분이 이제 예하고 많이 배우셨잖아요. 특별한 함수라든가 선택문에서 if문이라든가 else문이라든가 이러한 예하어들은 미리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곳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명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if문에 10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띡 신텍스 에러가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하어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문제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 두시고요. 정말로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와요, 여러분. 예상 문제. 다음 중 변수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몇 번일까요, 여러분? 네, 2번이죠, 2번. 그쵸?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쉘창을 통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두 단어가 합성어로 변수명이 쓰일 때는 언더바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변수의 생성 및 규칙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은 변수의 선언 파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변수의 값이 가면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종류가 정해진다라고 했어요. 즉, 변수에 들어있는 자료 값에 따라서 변수의 형태가 결정이 되고요. 현재 변수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종류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이때 제공하는 함수가 뭐였냐면 타입 함수였어요. 자, 타입 함수는요, 가로 안에 변수 이름이 왔을 때 이 변수의 이름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변수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형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변수의 자료의 타입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타입, 말 그대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의 자료의 형태를 알려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창에서 뭐 간단하게 해보죠, 여러분. 자, A에 100을 넣었어요. 이 타입이 궁금해요 라고 하면 타입 A 변수명을 주게 되면 이 변수 A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형은 인트형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에 클래스 부분은 지금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여러분. 객체 지향까지 설명하기에는 이 파이썬 기초 과정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생략했어요, 여러분. 아무튼 타입이라는 함수는 이 변수가 가진 자료의 형태를 알려주는 함수다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양한 연산자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우리가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를 배웠는데요. 특히 산술 연산자에서는 파이썬만이 갖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강조 표시해 놓은 것처럼 슬래시 두 개는 모기 연산자죠. 그리고 나눗셈 연산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그 다음에 제곱 연산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연산자로 외우시면 곤란하고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자 보세요. A에 5를 넣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A 나누기 여러분 2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2.5가 나오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A 나누기가 아니라 나눗셈, 몫을 구하는 연산자를 쓰시고 1을 쓰시면 당연히 목에 2가 나오죠, 여러분. A 나머지 연산자는 이거였어요, 그쵸? 당연히 1이 나오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A의 제곱근 연산자를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제곱 연산자이기 때문에 뒤에 2가 올지 3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검산이 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A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A 별별 2, A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면 A 별별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제곱을 하면 5, 25가 나오겠죠, 여러분. A의 제곱 연산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여러분. A를 똑같이 2번 곱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A의 3승 어떻게 나올까요? A를 3번 곱하라. 결과가 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곱하기 연산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125라는 값을 나타낼 수 있지만 A의 세제곱이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연산자가 제곱 연산자였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실창에서 물론 똑같은 데이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처럼 변수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산술 연산자를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입 연산자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어떤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연산식의 결과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관계 연산자에서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요. 학생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동등 연산자랑 대입 연산자랑 그렇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동등 연산자랑 여러분 대입 연산자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A에다가 10을 넣고 B에다가 10을 넣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A와 B가 같아요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동등 연산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가 B와 같지 않나요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폴스가 나오겠죠, 같으니까. 그리고 어떤 값을 대입할 때는 는 하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동등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꼭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입력함수와 출력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파이썬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 걷는 방법이 input 함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나이를 입력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긴 소스는 에디터 창에서 하시는 건데 간단하게 제가 실창에서 연습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 인풋 안에 정의한 안내 메시지, 프롬프트라고 하죠. 프롬프트 메시지가 먼저 나오면서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엔터 치기 전까지는 절대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커서만 계속 깜빡이고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를 20하고 엔터 치고 나서야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이때 제가 나이를 입력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방금 설명드린 타입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A가 가진 자료의 형태를 알아보면 당연히 스트링으로 나와요, 여러분. A가 아니죠, 그쵸? 제가 습관적으로 A를 썼네요. 자, AG가 가진 값을 타입을 알아보겠다. 당연히 스트링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쵸? 현재 A는 이 쉘창에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not define 에러가 나는 거고요. 방금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나이는 AG 변수에 저장이 돼요. 여러분이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왼쪽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변수에 대입이 되고요. 실제 인풋 함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문자열 형태로 돌려준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변환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실 때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정수형으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트형 변환 함수가 필요했고요.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실수형으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형 변환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문자열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풋과 스트링을 같이 쓸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인풋 함수는 모든 데이터를 문자열로 반환시켜 주기 때문에 특히 숫자로 받아서 처리할 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바꾸어주는 형변환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프린트 함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료를 출력할 때 사용한 함수가 프린트 함수이고요. 파이썬에서 출력의 형태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사실 세 가지 방법만 설명을 드렸죠. 컴마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포맷, 문자열 제공 함수 중에 포맷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사실 시험에는 나오진 않지만 파이썬이 버전업 되면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최근 파이썬의 책을 보면 이 네 번째 방법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최신 버전에서는 출력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 더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파이썬의 출력 형태에서 간단하게 A에다가 여러분의 나이를 집어넣고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B에다가 여러분의 예상 성적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C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할 때는 프린트 A가 가진 값, B가 가진 값, C가 가진 값을 연결해서 찍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이처럼 컴마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은 형식 지정자라고 해서 변수에 알맞는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형식 지정자를 쓸 수가 있었는데요. 딱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수형 데이터, 실수형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만 정확하게 우선 알아두시면 돼요. A가 가진 자료형은 정수형이기 때문에 %D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95.5는 실수이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그렇죠, F가 되겠죠. 그리고 C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S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작은 따옴표로 막아주고 중간 기호가 %기호가 온 다음에 형식 문자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할 때는 반드시 가로로 묶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가 가진 값, B가 가진 값, C가 가진 값을 연결시켜줘.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입력한 상태에서 A라는 값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F는 뭐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파이썬 기초 성적이라고 봅시다. 근데 S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문자의 순서를 여러분의 이름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응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 그러니까 나는 변수에 저장한 대로 차례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름과 나이와 성적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포매팅 하려면 컴마 연산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사용인 데이터의 포맷 값은 바꿔야 되겠죠. C 값, A 값, B 값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름은 뭔데 나이는 얼마고 성적은 얼마예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특히 %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자릿수가 6자리이기 때문에 이 소수점 자릿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복붙한 다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결정한다? 네, %F, 그러니까 F 사이에 소수점 자릿수를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점 소수점 자릿수. 그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첫 번째 소수점 자릿수까지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창에서 이처럼 자료형이 다른 데이터를 한번 넣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셨던 컬렉션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은 많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의 속도가 좀 빠른데요. 6주차의 수업 내용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주시고 지금의 특강도 같이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렉션 자료형의 생성하는 방법이 달랐죠. 그러니까 컬렉션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4가지의 컬렉션 자료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선 생성하는 방법부터 기호가 다르다라고 했죠. 리스트는 이런 대괄호 기호를 썼고, 튜플은 가로를 썼고, 딕셔너리와 세트는 중괄호 기호를 사용을 했는데, 딕셔너리 자료 구조 같은 경우는 키에 의한 접근이기 때문에 앞에 키가 나오고 값이 나왔고, 세트는 이런 구조를 했어요. 자, 컬렉션 자료용의 생성하는 방법 중요해요. 객관식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컬렉션 자료용의 이 4가지의 특징 중요해요. 리스트, 튜플의 차이점, 딕셔너리 특징, 세트의 특징 중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되 제일 중요한 자료용은 리스트 자료형입니다, 여러분. 리스트 자료형. 자, 리스트는 이처럼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값을 엘리먼트라는 단어를 쓰고 이런 엘리먼트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인덱스에 의한 접근이기 때문에 왼쪽부터는 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맨 마지막부터는 강의 교환은 없지만 몇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1부터. 그래서 리스트의 기본적인 문법은 리스트 변수명 나오고 대괄호 준 다음에 여러 개의 값을 컴마로 나열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 리스트에서는 데이터를 찾아오는 인덱싱 방법과 데이터의 특정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추출하는 데이터의 구간, 슬라이싱 개념이 중요했는데요. 자, 인덱싱은 리스트 기호를 주고 인덱스 번호를 주면 인덱스 번호가 가리키는 데이터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슬라이싱에서 이와 같은 예상 문제 잘 보세요, 여러분. 다음은 리스트 슬라이싱에 관련된 문제이다.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를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리스트의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0, 1, 2, 3이라고 여러분이 기재를 했을 때 A 1땡땡 4라는 건 뭐냐면 항상 시작은 1번 인덱스이지만 이 마지막 종료값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즉 슬라이싱에서 시작 번호부터 n-1까지니까 1부터 3까지 가리키는 데이터를 꺼내서 출력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또한 여러분들께서 쉘창에서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부터 3까지 출력하니까 결과가 20, 30, 40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 놓고 여러분들께서 슬라이싱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는 꽤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리스트 조작 함수 중에서 다양한 함수들이 있었는데 특히 중요한 함수가 리스트 맨 마지막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append 함수가 중요했고요. 특히 pop 함수, 데이터를 꺼내서 출력해주는 pop 함수가 중요했는데 이 2가지 함수는 제가 쉘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리스트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리스트 변수명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A 변수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다양한 자료용들이 한꺼번에 저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조작 함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수만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물론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 20, 4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A. 리스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변수명 점 조작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작 함수 중에 append라는 함수가 있었죠, 여러분. append에 해당하는 값을 여러분들께서 쓰시게 되면 이 데이터는 A 엔터 맨 마지막에 데이터가 추가가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pop이라는 함수는 리스트 변수명이 A이기 때문에 A.pop 인덱스를 쓰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꺼내준다는 건 뭐냐면 A 엔터 쳐볼게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화면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팝이라는 건 맨 마지막 데이터를 꺼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건데, 팝한 다음에 인덱스 번호를 쓰지 않았을 때는 맨 마지막 요소를 꺼내오는 거예요. 하지만 팝이라는 함수는 이처럼 팝, 제가 1번을 한번 써볼게요. 이처럼 인덱스 번호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꺼내서 삭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광고 메시지가 떠서 엔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 엔터 치면 20이 사라졌겠네요, 여러분. 자, 리스트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함수는 어펜드 함수와 팝 함수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여러분. 자, 몇 가지만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컬렉션 자료형 중에 튜플이라는 자료형이 있었는데, 이 튜플과 리스트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리스트는 읽을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지만 튜플이라는 자료형은 읽기 전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러분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변경하지 말아야 될 데이터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학번이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뭐 아무나 와서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설명을 비유를 들어드렸을 거예요. 자, 컬렉션 자료형 중에 튜플은 가로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보관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키포인트가 튜플은 한 번 저장된 요소는 변경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컬렉션 자료형 중에 딕셔너리는 또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이 딕셔너리는 키에 의한 접근이기 때문에 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콜론이 나오고 키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키나 값은 여러 형의 자료형에 올 수 있어요. 단 키는 중복된 값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키는 중복된 값을 가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키가 딕셔너리에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데이터를 찾아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키와 값의 형태가 1대1로 들어가긴 하지만 앞에 오는 키는 중복된 키를 가질 수가 없답니다. 이 부분까지 정리해 두세요. 키와 값은 1대1 대응 관계를 갖고 딕셔너리의 기본 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딕셔너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조작 함수가 있었는데요. 조작 함수 중에 또 중요한 함수가 get 함수 중요해요. 딕셔너리의 내용 중에서 특정 항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키에 의한 접근이기 때문에 get 함수를 쓸 때는 첫 번째 들어오는 내용이 키에 의한 접근이에요. 리스트나 튜플은 인덱스에 의한 접근이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가 중요했잖아요. 자, 그런데 딕셔너리는 키에 의해서 삭제하고 키를 통해서 검색하고 키를 통해서 수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가 get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키들을 찾아주는 함수가 뭐뭐.키 s 열고 닫고 함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딕셔너리 조작 함수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함수를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get 함수를 고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트 함수. 자, 세트 함수가 아니라 세트 자료형. 세트 자료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실창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A라는 세트 기호를 써서 제가 10컴마 20컴마 30 이렇게 넣었어요. 당연히 A어 엔터 치고 타입을 한번 비교하게 되면 세트라고 나오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제가 다시 넣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가 10, 10, 10이라는 데이터를 3번 넣고 20을 넣었어요. 엔터 치는 순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A가 가진 값은 10이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때 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고 하면 이 4개의 자료형 중에 세트 자료형을 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스트와 튜플은 유사하지만 리스트는 읽고 쓰기가 다 가능하다. 튜플 같은 경우는 읽기 전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에 의한 접근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세트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제일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선택문의 조건식을 표현할 때 다양한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가 사용이 되는데, 제가 아까 연산자 파트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는 선택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선택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가 사용이 되는데요. 조건식이 만족이 됐을 때 선택문 안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하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조건식의 예 중에 정말 간단한 예제 살펴볼게요.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 인증 처리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 여러분이 정한 분명히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세종사이버대학에 저장된 여러분의 아이디가 있을 거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이 있을 수 있겠죠. 즉 아이디가 세종이고 패스워드가 A12341 경우 로그인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아이디 변수에 저장된 값과 여러분이 지정한 문자열 데이터가 같냐, 동등연산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둘 다 만족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A 조건과 B 조건이 둘 다 만족했을 때, 그리고 패스워드가 A12342인 문자열과 같다면 로그인 성공 메시지를 출력하는 조건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머지 연산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넘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거? 0과 같은 거. 즉 2의 배수를 구하는 거네요, 여러분. 짝코를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수가 가진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연산자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목과 나머지 연산자 일상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산술 연산자 중에 나머지 연산자와 그 다음에 동등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조건식을 표현할 수 있었답니다. 나머지 관계 연산자는 쉬운 내용이니까 제가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조건문의 종류를 살펴보면, if은 단순 if은 한 번만 쓰는 경우도 있고, 세상 문제를 해결할 때 둘 중에 하나로 해결할 때 if else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조건식에 대해서 어떤 명령문을 처리할 때는 if, elif, elif, else 구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자,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파이썬에서 그동안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배운 내용이 사실은 적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라서 제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위주로 잘 마무리하셔서 모두들 중간고사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고사 대비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